의사로서 평소에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음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그 음식을 딱 봤을 때 재료가 잘 보이지 않는 음식하고 그다음에 조리 방법이 너무 갈색이거나 튀긴 음식은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비유적인 말이에요. 농부에게 지금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의사한테 약값으로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근데 이 말은 결국에는 농부는 좋은 식재료와 생활 습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어떤 음식 이런 걸 열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 탄산음료, 그 액체 형태로 된 그 당, 액상 과당, 가당음료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입에 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정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빵,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먹을 때는 먹는데 이런 것들은 빈속에는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밥 먹은 다음에 디저트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을 딱 봤을 때 뒤에 성분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한 거. 요거는 이제 먹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설탕 안 먹는데 사실은 설탕이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소스라든지 커피, 달달한 커피, 음료 이런 것들도 설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노화를 빠르게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설탕과 이 정제 탄수화물은 그냥 단순히 살이 찌는 것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얘네들은 노화를 가속하는 환경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일단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이 확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소화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막 반복하게 되죠. 이게 반복이 되면 세포가 인슐린이 둔감해지고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고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당뇨 하나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염증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는 신호가 과잉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최종 당화 산물, 영어로는 AG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이 설탕에 절여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이 당이 단백질과 결합돼서 그 당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최종 당화산물, 영어로는 AGE라고 하는데 이제 이 AGE가 이제 우리 몸속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있어서는 콜라겐이 손상돼서 피부 탄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장 기능 같이 예민한 이 장기는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 속의 단백질을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는 노화뿐만 아니라 혈관의 노화도 동시에 촉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마이야르 반응은 이제 우리가 고기를 몇 분 내에 굽죠. 그래서 노릇노릇한 고기, 맛있는 고기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 속에서는 평생 동안 37도의 온도에서 우리 몸 속에서 갈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갈비뼈의 색깔을 보면 어린내 갈비뼈는 굉장히 하얀색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리끼리해집니다. 이것이 당화와 노화의 핵심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미토콘드리아, 제일 중요한 우리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얘가 자꾸 활성산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그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혈당이 자주 높으면 미토콘드리아는 과도하게 에너지를 막 무리를 하게 되죠. 과로를 하게 되죠. 과로를 하게 되면 그 회로인 전자전력에 부담이 되고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비정상적으로 손상돼서 혈액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로가 증가되고 회복력이 감소되고 근육이 떨어지고 인지기능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것들이 혈당 급등으로 출발된 것들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그럼 이 고혈당 상태에서는 염증 경로, NF-카파비와 같은 염증 경로 가 활성화가 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되고 혈관에 그 안을 싸고 있는 그 세포들이 손상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염증 노화의 환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암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히 신경의 염증을 촉진하고 또한 근육의 감소를 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은 노화의 염증축을 자극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복부 지방이 증가돼서 이 복부 지방이라는 건 또 염증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있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도 대사 이상의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만성 인슐린 저항성이 뇌의 당뇨병인 알츠하이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요약하자면 혈당 급등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당화 반응, 미토콘드리아 손상, 내장 지방 증가, 이 모든 과정이 노화의 핵심 축과 정확히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그 생물학적인 진행 속도를 더 빨리 만들게 하는 환경 요인이 되는 겁니다. 즉 노화의 속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드는 대사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을 줄기세포의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이 직접 줄기세포를 뭐 때로 눕힌다기보다는 줄기세포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요. 이제 뭐 재밌는 데이터 해석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당이 추가 당이 섭취할수록 우리의 유전학적인 나이 말고 후성 유전학적 나이, 환경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나이가 점점 더 증가된다. 이런 연구 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제 책에 있습니다. 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과 뇌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가장 부담을 많이 받는 장기가 사실 간이죠. 그리고 그 영향이 결국 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혈당을 오른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 노화의 어떤 생물학적인 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의 위주로 보면 간은 이제 당을 처리하는 그 공장이죠. 특히 과당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간에서 처리하는데, 간은 이것을 뭐 일부는 저장하고 일부는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과잉 섭취가 반복이 되면 이제 지방간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간은 이를 지방으로 전환해서 영어로는 de novo lipogenesis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그 자리에서 지방이 생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생긴 지방간은 단순히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의 인슐린 저항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염증이 결국에는 전신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방이 축적된 간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염증으로 전신으로 염증을 증폭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여러 군데 있죠. 피하에도 있고 내장에도 있고 간에도 있는데, 특히 간에 있는 지방은 양이 아주 적어도 그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제가 아주 직관적인 수치를 하나 예를 든다면, 간 지방이 전체 간에서 25%인 사람들에서 간에 들어있는 중성 지방은 약 0.4kg, 400g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피하 지방까지 포함해서 중성 지방은 약 40kg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즉 간에 낀 지방은 전체 지방량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대사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간 지방은 소량이어도 독성은 엄청 크다라는 말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뇌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뇌도 포도당을 받아야 되는데 뇌 에너지의 공급이 저하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집중력, 기억력, 사고 속도가 저하되고,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대사 이상 관점에 설명하는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고혈당과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 이 혈관의 내피를 손상시키고 뇌의 미세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악효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뇌 신경염증이 생기게 되면 인지저하, 우울감, 그다음에 퇴행성 뇌질환 위험이 증가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증가, 미토콘드리아 손상, 염증 증가, 뇌에서는 그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신경염증이 증가되게 되고, 그다음에 퇴행성 변화의 위험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당의 과다 섭취는 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뇌로 이어지는 노화의 가속 경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당과 만성염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는 흔히 염증을 이제 뭔가 감염이 있을 때나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화의 핵심은 감염이 아닌 아주 낮은 수준의 만성염증, 그리고 염증 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을 만드는 배경을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반복적인 고혈당 상태인데요. 이 반복적인 고혈당이 염증과 연결되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만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최종 당화산물 AGE 많이 생기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혈당의 롤러코스터로 인한 염증의 증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 식단이 워낙 그 열 처리하는 식품들이 많죠. 튀기고 굽고 하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되면 AG가 많아지고, 그럼 이 AG를 먹게 되면 이것이 산화 스트레스, 염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이 널뛰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힘들고 효율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만성 염증과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많아지면 NF-카파비와 같은 염증 유전자 경로를 활성화하게 되고 인슐린이 잘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 내장증병 증가, 염증 물질 분비와 연결되게 되고 그다음에 AGE, 최종 당화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의 수용체를 자극하게 돼서 염증이 지속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게 되면 다시 염증이 확대되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경로가 염증 노화의 경로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당은 한 번 들어가도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되게 되면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가 되고 이 노화의 속도는 우리가 매일 만드는 우리 이 몸속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을 낮춘다는 것은 살을 빼는 문제뿐만 아니라 염증의 땔감을 줄이는 일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단 걸 먹으면 잠깐 기운이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잠깐 기운이 나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또 다시 당이 땡기게 되죠. 이거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혈당과 에너지 시스템의 롤러코스터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기분을 좋게 하는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되죠. 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과도한 당 섭취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우울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건 알려져 있고요. 또한 정제된 당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에너지 처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우울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 과도한 당 섭취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제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균형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의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뇌축 요거의 기능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일단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파민이 이제 보상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와서 기분 상승이 유도되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게 되면 이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둔감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뭔가 이렇게 동기가 저하되고 무기력해지고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집중력 저하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그 혈당 스파이크, 혈당의 롤러코스터로 급격한 에너지 변동, 인슐린 저항성, 미토콘드리아 손상, 염증 증가, 보상 시스템의 둔감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로감과 집중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의 에너지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사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그 노화의 환경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100g의 설탕을 추가로 섭취하면 우울증의 위험이 약 28% 이상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달달한 걸 먹게 되면 잠깐 각성이 되지만 곧 처지게 되고 또 하나의 그 패턴 중에 하나는 밤에 그 수면 장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면 같은 경우에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줄기세포 입장에서 보면 수리팀의 교대 시간인데 수면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단맛을 끊어라 이런 현실적인 처방은 제가 보기에는 빈속에 먹지 말고 단맛은 디저트로 먹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액상당입니다. 그리고 늦게 먹는 거 저녁 디저트는 수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밤늦게는 단 걸 먹는 게 안 좋죠. 당류 중에서도 특히 피해야 할 형태나 섭취 방식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주의할 것은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형태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노화를 가속하는 핵심 페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보면 마시는 당, 빈속에 먹는 단맛, 야식 디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자유당을 이제 총 에너지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으로 줄이기를 권하고 있고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뭐 여성의 경우에 25g, 남성의 경우에 36g의 추가당 제한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KDRI에서 총량 전체 영양분의 10%에서
15에서 20%, 특히 첨가당은 10% 이하 제한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을 그런 대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이제 내가 과일도 끊어야 되나, 밥도 못 먹나, 평생 샐러드만 먹어야 되나, 이런 그 막막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당뇨가 걸리지 않았지만 이 당뇨 식이요법을 참조해서 어느 때 잠시 그냥 버티는 식단이 아니라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단에 대한 뭔가 실용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식이요법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식후 혈당 스파이크, 두 번째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큰 축인 복부 지방을 줄인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그 임팩트, 효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첫 2주 이때는 액체당부터 일단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당뇨의 경우에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은 가당음료, 주스, 달달한 커피,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음료만, 물이나 무가당이나 탄산 중에서 그냥 그 탄산만 들어간 거, 이런 것만 바꿔도 그걸 2주만 해도 혈당이 아주 눈에 띄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가당 탄산수, 그다음에 설탕이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 무가당차로 이걸 바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밥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밥을 쪼개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식단에서 가장 그 중요한 혈당을 흔드는 가장 큰 축은 대개 밥, 면, 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밥을 끊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밥을 이제 공기 단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공기 단위로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데,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그 제시한 건 뭐냐면, 공유의 일 교환 단위를 어떻게 제시했냐면, 탄수화물로는 약 그 23g, 그리고 칼로리로는 약간 100kcal 정도 되는데, 밥으로 치면은 약 70g 정도 됩니다. 70g이면 우리가 햇반이 한 210g이니까 약 밥의 3분의 1 공기가 되는 거고, 국수로 치면은 90g, 식빵 같은 경우에는 35g이죠. 그러니까 밥 한 공기가 바로 세 교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심이나 저녁을 약 3분의 1 교환 단위에서 3분의 2 그 교환 단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나머지는 뭘로 채우냐, 이건 단백질이나 채소를 늘려서 포만감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식후 한두 시간 내에 혈당을 보고서 내 몸에 맞는 탄수화물의 상한선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그 한국의 어떤 그 연구에서는 밥그릇 자체를 작게 설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식단, 이런 고탄수화물 식단 환경에서 그 대사와 체중의 지표를 본 접근이 보고된 바가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막 의지를 굳게 먹는 것보다는 그릇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접시법. 이 가장 초진 당뇨에 있어서는 제일 쉬운데, 이거는 미국 당뇨학회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이것은 9인치 접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손이 약 9인치 정도 되더라고요. 요만한 접시라고 생각을 하면, 요만한 접시에서 요 반은 전분이 안 들어간 채소, 그다음에 요거의 4분의 1은 단백질, 주로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4분의 1은 탄수화물 중에서 질이 좋은 탄수화물, 즉 잡곡, 콩, 그다음에 과일도 좋은 거고, 유제품, 전분 채소, 이런 것들로 해서 질 좋은 탄수화물 4분의 1, 단백질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전분이 들어가지 않은 채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식전과 식후의 식후 한두 시간의 혈당을 체크해서 음식의 반응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 조절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단계 4단계로는 탄수화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일단은 섬유소가 많은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통곡물, 콩, 그다음에 채소, 생과일, 유제품 형태로 섭취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질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 그다음에 과자, 빵, 면 대신에 견과류나 플레인 요구르트나 베리가 들어간 거, 딸기라든지 베리 같은 조합, 이런 것도 혈당을 많이 안 올리거든요. 생과일, 통과일을 먹고, 그다음에 디저트는 공복에 먹지 말고 항상 밥 먹은 다음에, 식사 후에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체크는 4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후 한두 시간의 혈당. 두 번째, 이제 허리둘레의 변화.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를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혈당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붙여서 하는 연속 혈당 측정계 이런 것들을 해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목표 수치는 물론 그 환경이라든지 질병 상태에 따라 다른데 한국의 그 당뇨협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의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를 6.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액체당은 일단은 빼고 그 다음에 밥빵면을 먹을 때는 한 공기로 생각하지 말고 3분의 1 교환 단위로 설계해라. 그 다음에 요 접시법으로는 채소 반, 단백질 4분의 1, 그 다음에 좋은 탄수화물 4분의 1로 하게 되면 뭔가 약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염증을 방치하면 건강에 어떤 심각한 영향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염증 그러면 아프고 붓는 거 이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그런 급성의 염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붓거나 부는 게 아닌 아픈 게 아닌 그런 낮은 강도의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거나 붓거나 아프거나 한데 이 만성 염증은 아프지도 않고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 단계에서는 세포 내 환경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그 증상은 피로입니다.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면역계가 계속 그 알람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면역 반응이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로하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체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염증이 에너지 시스템, 면역계 에너지 시스템을 잘못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하루면 회복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감기 걸려도 예전엔 금방 나았는데 낫지도 않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옛날엔 며칠이면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운동하는데 오히려 근육통이 생겼는데 이게 오래 간다든지, 상처가 났는데 뭐 잘 안 낫는다든지, 그다음에 감기 걸렸는데 컨디션 회복이 느리다든지, 이런 회복력이 가장 무너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혈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염증이 혈관 내피, 혈관의 그 안을 싸고 있는 내피가 손상되게 되면 이제 미세순환이 감소되게 되고 손발이 차갑고 뭐 두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대사가 불균형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당이 변동되게 되고 식후에 막 졸리고 복부 지방 증가하게 되고 체력이 잘 안 빠지고, 건강검진 수치에서 정상일 수도 있는데 이미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을 그런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이제 뇌 기능도 변화되는데, 이제 뇌가 염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집중력이 저하되게 되고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뭔가 안개 낀 느낌,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우울해지고 짜증 많이 나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염증신호에 노출된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조금 오래가 되면 이제 근감소증, 동맥경화, 경도인지 장애부터 해서 치매, 당뇨, 심혈관 이런 것들의 위험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만성염증, 염증 노화가 무서운 이유는 크게 아픈 신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거를 나의 탓으로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뭐 그다음에 그냥 병이 있으면은 약을 먹어서 그냥 대충 수치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내 증상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추후에는 병이 고착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염증은 증상보다 먼저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염증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음식입니다. 음식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마시는 당, 액체의 형태로 된 설탕입니다. 설탕과 과당입니다. 그래서 그 음료, 달달한 커피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지도 중요한데 환경을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아예 그런 걸 담아두지 않고 냉장고나 회사에,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시럽이나 설탕을 일단 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콜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음료 이런 것들 보면 다 과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과당으로 먼저 가야 되고, 그렇다고 뭐 제로 음료나 감미료가 들어간 건 괜찮지 않느냐?
제 책에서도 써놨지만 똑같은 대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로 음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되도록이면 총 에너지의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을 줄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그 어떤 리듬은 에너지로 봐야 되는데, 에너지 문장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먹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당과 인슐린과 그 미토콘드리아에 이루어진 연료의 흐름이 결국에는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의 중심에 당, 인슐린, 미토콘드리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운동만으로 염증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운동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운동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과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은 잡아두는 게 좋아요. WHO에서는 주당 중강도를 150분에서 300분, 고강도를 75분에서 100분 그걸 권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운동을 자꾸 여러분들은 살 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살 빼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염증 관리 측면에서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혈당의 파동을 늦추고 면역을 안정화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우리의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염증 경로를 자극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 염증이 노화의 매우 중요한 축이다. 그리고 우리의 노화에 있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조절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토콘드리아, 인슐린, 염증 요 삼각형은 굉장히 그 우리 대사 늙음의 속도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구력 훈련, 특히 이런 것들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의 품질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만성염증 감소와도 연관된다는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염증 조절을 위해 원장님께서 꼭 지키는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운동만큼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수면이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대개 현대인들은 수면의 질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피츠버그 수면 스케일을 보게 되면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수면의 질이 깨지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대사적인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회복되는 그 시간인데, 이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수면의 시간의 기준으로는 성인에게 하루 7시간 동안 자야 된다는 그런 그 학회 권고가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인에게 있어서도 수면의 결핍, 그로 인한 수면의 빚진 상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본인의 환경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을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많이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강조하는 게 사우나입니다. 사우나는 특히 이제 핀란드에서 나온 연구가 아주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4회에서 7회를 한 사람과 주 1, 2회나 안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빈도가 2배 차이가 났어요. 그 얘기는 이 사우나는 물론 운동을 하지 않지만 뭔가 심혈관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인과를 확정하는 건 임상시험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한 이것들은 개인 여러 가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거는 그 개인의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금씩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의 튜닝이라면 수면은 정비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줄기세포 수리하는 요 팀이 교대 근무를 제대로 하려면 수면으로 인한 정비 시간, 그리고 사우나로 인한 적절한 자극, 요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염증 관리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염증 노화 관리,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핵심 원칙 몇 가지만 잡으면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일단 목표를 정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하나? 그러면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구와 어떤 일상으로 살고 싶은가? 이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특히 3개월에 한 번, 힘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 대사, 염증,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봐야 됩니다. 특히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그다음에 염증 기운이 있다면 고감도 CRP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죠. 그 외에 요산, 호모시스테인, 페리틴 레벨을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기능, 손 힘, 보행 속도, 체성분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쇠와 관련된 지표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식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단 중에서 백해무익한 그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료, 설탕이 들어간 음료, 과당이 들어간 음료를 아예 빼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의 빈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디저트, 사람이 살면서 안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을 디저트로 식후에 먹는 것으로 먹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당한 근육과 운동 그리고 수면으로 회복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많았던 줄기세포가 점차 고갈이 됩니다. 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 고갈. 줄기세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줄기세포의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재생이나 회복을 하는 데 쓰지 않고 비상근무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 만성염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체제로 얘네들을 헛되이 쓰지 말고 정비 업무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4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미생물학 박사인 박병순입니다. 저는 23년간 줄기세포를 기초연구부터 해서 임상연구를 해왔고요. 이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또 임상에서 제가 다루면서 점차 확신이 커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줄기세포는 마법이 아니고 회복 시스템인데, 얘네들의 회복 시스템의 성패는 결국에는 우리 몸속의 환경, 염증, 대사, 혈액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화의 특징 중에서 줄기세포의 고갈과 이 만성염증이 핵심 축으로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뭔가 비싼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화의 방향을 바꿔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서 또한 면역조절 치료, 이미조밀한 치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질문은 왜 어떤 분들은 효과가 확 좋고 어떤 분들은 변화가 적을까? 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생각보다는 매우 단순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줄기세포나 면역이를 잘하려면 우리 집안에,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이 꺼져 있어야 한다. 이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이 개선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그거에 대한 뭔가 키워드를 전달드리고자 요 염증 노화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뭔가 비싸거나 어려운 치료보다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추더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